지금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경영부 소현수 과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 설명회 발표를 맡은 주택금융공사 인사팀의 소현수 과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주택금융공사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시다고 하면 상담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끝난 이후에 상담 부스에 오시면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홍보 물품도, 기념품도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사 소개, 그다음에 주요 사업, 그다음에 2014년 채용 현황, 채용 절차, 인사 및 복지제도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채용 계획은 아직 수립 전이기 때문에 올해 채용 현황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소개입니다. 공사 설립 목적은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공급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4년 3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4년 3월에 설립이 되면서 유동화 및 주택 신용 보증 업무를 개시하였고, 2005년 10월에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습니다. 2007년 7월에는 어르신분들의 주거 안정뿐만이 아니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연금을 개시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는 공사가 직접 모기지로 신청부터 심사까지 할 수 있는 유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0년 7월에는 달러화표식 커버드 본드 5억 불 발행을 개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6월에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출시하였고, 2014년 2월에는 유동화증권 잔액이 51조 원, 주택보증 잔액이 40조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비전입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을 추구하고 있고요. 월세는 전세로, 전세는 내 집으로라는 경영 모토를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핵심 가치 및 조직 문화입니다. 핵심 가치는 서민 최우선, 그다음 혁신과 도전, 그다음에 정도와 청렴을 삼고 있고요. 조직 문화는 투게더 오픈 패션, TOP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 조직 구조입니다. 공사는 정규직이 475명, 본사는 267명, 지사는 20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정규직 정원은 513명입니다. 공사 조직은 본사에 18개 부서가 있고, 지사로는 19개 영업점, 1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 관련해가지고 의결기구로는 왼쪽 편에 주택금융운용위원회와 이사회가 있고, 본부로는 4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고객가치 명령본부에는 이제 기획조정실, 홍보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서민금융본부에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택보증하고 주택연금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상품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경영 기획을 하는 부서가 서민금융본부입니다. 그다음에 유동화 본부는 유동화증권부, 유동화자산부, 신탁자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은 그 대출을 이제 공사가 사옵니다. 공사가 사와서 이제 한 5,000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가지고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에서 MBS, 그다음에 시위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투자 자금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자금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서민들한테 다시 이제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보증금리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관리본부는 리스크관리부, 정보전산처 채권관리부가 있고, 기타 부서로는 인재경영부, 재무관리부, 주택금융연구소가 있습니다. 공사 주요 사업은 아까 간략히 설명드린 대로 보금자리론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유동화, 그리고 주택 신용 보증, 그 다음에 주택연금 보증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화 사업입니다. 유동화 사업은 보금자리론 공급이 있고, 이 보금자리를 통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공사가 직접, 그 다음에 은행에서 또는 위탁해서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적격대출, 은행에서 취급한 적격대출을 양수하는 걸 개시하였습니다. 유동화증권 발행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은행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되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을 공사가 다 매입을 합니다. 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증권이나 뭐 시비를 발행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고, 또 조달된 자금으로 서민들한테 또 이제 장기 고정금리, 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또 해주는 선순환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채무자, 이제 돈이 필요하신 서민분들이죠.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은행은 이제 대출 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대출 채권을 은행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대출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 채권을 공사로 이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그 전량 양수를 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2억에 해당되는 주택담보대출 한 5천 개를 하나의 풀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MBS나 아니면 커버드본드 CB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인해서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다시 은행한테 다시 이제 보낸 다음에 은행에서는 다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다음은 이제 주택보증입니다. 주택보증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 를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이잖아요.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낮거나 예를 들어서 그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출이 돼도 한도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출이 됐을 때도 금리가 높다는 그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사에서 그 보증을 쓰게 되면 한마디로 이게 이 대출금을 상환을 못할 경우에 공사가 대신 갚겠다, 그런 보증을 서게 되면은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이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대출 한도도 이제 상향될 수도 있고, 금리 또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최근에 그 주택 청약 그 열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청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은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내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그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지 이제 서민들이 이제 그 집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설 사업자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근데 땅 가지고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데는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지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건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짓는 중간중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제 서민들한테 분양도 하고 임대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시고 이제 상당히 헌신하셨던 분들인데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만 있어요, 집만. 그 자녀들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결혼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노인 이제 어른 이제 나중에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주택은 있어도 주거는 안정이 돼 있지만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매달 그 연금 형태의 그 금액을 매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의 주거 안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좀 약간 이게 옆으로 이제 지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올해 채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채용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채용 35명 신입직원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입직원,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인턴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 다음에 5개월 동안에 그 인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100%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 내외 정도의 전환을 할 예정이 있고요. 보면은 이제 채용 부분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쟁을 따로 합니다. 수도권 대학교 출신들은 수도권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 비수도권 출신은 비수도권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공계열은 상경계열, 법정계열, 전산계열로 나눠지고 고졸 부분은 따로 이렇게 별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그 스펙초월이라고 해서 그 영어 점수하고 자격증 평가를 폐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하고 자격증을 평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재상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그다음 건강검진 신원 조회를 통해서 그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입사한 이후에 5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근무 성적을 평가해서 정규직을 전환을 시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0% 내외 정도를 전환할 예정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 자격증이 폐지됐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 딱 2가지밖에 평가를 안 합니다. 학점하고 자기소개서 2가지만 평가를 하고요. 일단은 이제 학점이 난 너무 낮은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점이 낮다고 해도 자기소개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잘 쓰면 그만큼 이제 만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류 전형에서 학점이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만점을 받아서 서류 전형 합격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전형입니다. 필기전형은 금융경제 시사상식 100문제, 객관식 10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논술, 약술 2문제, 그 다음에 논술 1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금융경제 시사상식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입니다. 모든 계열에서 다 이제 공통으로 이제 동일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준비하셨겠지만은 시중에 이제 여러 이제 경제 신문에서 이제 경제 관련된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 비슷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합격생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더니 문제풀인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경영문제 통합 시험을 보게 됩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아니면 상당히 난이도를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서술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나 아니면 국제 피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환율을 예측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 개념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도 그렇고 이제 전산계열도 동일하게 기본 개념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면접입니다. 1차 면접은 실무자 면접입니다. 실무자라는 게 팀장, 그 다음에 이제 차장급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오는데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면접과 집단 토론 면접을 내는데, 개별 면접은 피면접자들 여러 명이 들어와서 질문 받으면 이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면접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단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일날 시사 이슈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면접자들끼리 그룹을 나눠서 상호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2차 면접입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인성 위주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하고 신원부에는 뭐 대체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다 이제 통과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턴 과정입니다. 인턴 과정은 약 5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하게 되고요. 올해 채용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날 입사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정규직에 전환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Q&A 시간이 5분이 주어졌는데요. 더 하시려면 더 하시고 Q&A는 나중에 받으셔도 되거든요. 아니 중요한 건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그 정보전은 그 인원 규모하고 하는 일이 궁금하거든요. 정보전환처 인원 규모가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보전환처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5,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업무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는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일반 행정직 자세히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셨죠? 예. 그 일반 행정직은 저희가 업무가 이제 본사, 지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구분을 하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그다음에 주택보증, 그다음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고객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직접 이제 대출과 보증을 이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사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창구에서 보면은 이제 대출 창구가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이제 유사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고객들이 내방을 하잖아요. 저희는 내방하는 고객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서류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다양합니다. 일반 행정 업무인 인사 노무, 그다음에 재무, 뭐 이런 홍보, 뭐 이런 업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사업부서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는 뭐 이제 기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상품 개발, 그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지방은 지방끼리 이제 수도권은 수도권끼리 경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방에서는 무조건 이제 지사에서밖에 근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채용은 이제 지방 소재 대학교를 나오는 친구들 따로, 그다음에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나오는 친구들 따로 이렇게 경쟁하는데, 입사 이후에는 뭐 지방하고 수도권의 구분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순환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본사로 배치될 수도 있고 타 지역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 수도권으로 배치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3년 내지 5년 주기로 그 부서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환근무가 원칙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이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보는 방향 이 좌측편에 저희 그 주택금융공사 상담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